그뿐만 아니라 실제 추론 성능을 제한하는 결정적인 병목은 메모리 밴드위스에 있습니다. LLM의 디코드 단계는 토큰 하나를 생성할 때마다 거대 모델 파라미터와 KV 캐시를 메모리에서 매번 다시 불러와야 합니다. 이로 인해 연산 강도가 극도로 낮아지고 그래프의 붉은 영역처럼 GPU의 연산 자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낭비하는 심각한 메모리 바운드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병목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업계는 HBM과 2.5D 패키징을 표준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그림과 같이 GPU와 HBM을 실리콘 인터포저 위에 물리적으로 밀착시켜 작은 풋프린트에서도 고용량의 D램 메모리와 함께 테라바이트급의 고대역 폭을 확보함으로써 LLM의 막대한 데이터 요구량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드웨어 개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모든 메모리 제어 권한을 GPU가 독점하는 GPU-센트릭 아키텍처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림과 같이 수천 개의 코어에서 쏟아지는 막대한 요청들을 중앙에 위치한 하나의 메모리 매니지먼트 유닛, 이하 MMU와 메모리 컨트롤러가 모두 처리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 때문에 심각한 제어 병목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러한 구조에서 벗어나 메모리가 직접 데이터를 관리하는 HBM, HBF-centric 메모리 풀링 아키텍처를 컨셉추얼하게 제안을 해보았습니다. 지금부터 제안하는 아키텍처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키텍처의 개요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LLM의 파라미터 사이즈 급증에 의한 용량 문제와 그리고 GPU에서 실행되는 데이터 관리 과정에서의 병목 현상이 증가해 LLM 추론 성능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GPU HBM 패키지 내부에 대용량의 낸드 플래시 기반 HBF를 함께 통합하는 구조를 제안하였습니다. 핵심은 중앙에 있는 커스텀 베이스 다이입니다. 이 다이는 HBM과 인터포저를 통해 연결된 HBF를 하나로 묶어 GPU 입장에서는 마치 하나의 거대하고 빠른 통합 메모리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이를 통해 GPU는 별도의 호스트 오버헤드 없이도 테라바이트급의 메모리를 직접 제어할 수 있습니다. 탑뷰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의 GPU 양쪽에 분포되어 있던 HBM과 다르게 메모리 풀링을 위해 메모리를 GPU의 한쪽으로 몰아넣는 형태이며 HBM의 커스텀 베이스 다이는 GPU, D램 스택, HBF뿐만 아니라 모듈 내 다른 베이스 다이끼리도 연결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시스템 레벨에서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상단의 GPU 코어는 L2 캐시를 통해 메모리에 접근하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Unified Virtual Address 체계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 GPU가 메모리 요청을 보내면 커스텀 베이스 다이 내에 Unified Central Memory Controller가 이를 받고 이후 데이터가 HBM에 있다면 즉시 반환을 하고 HBF에 있다면 내부적인 제어를 통해 가져오는 형태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호스트 CPU나 시스템 메모리를 거치지 않고 패키지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처리되게 됩니다. 본 장표에서는 제한된 아키텍처가 테라바이트급의 큰 메모리를 어떻게 하나의 풀로 묶는지 그 핵심인 세 단계 주소 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시스템은 UVA, Unified Virtual Address, 그리고 SPA, System Physical Address, 그리고 DPA, Device Physical Address라는 이 세 가지 계층으로 주소를 관리하게 됩니다. 먼저 가장 왼쪽에는 UVA가 있는데 이 UVA는 GPU의 소프트웨어가 바라보는 단일 가상 공간입니다. GPU는 데이터가 HBM에 있는지 HBF에 있는지 신경 쓸 필요 없이 이 주소만 사용하면 됩니다. 중간에 있는 SPA는 커스텀 베이스 다이가 전체 자원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전역 물리 주소입니다. 커스텀 베이스 다이 내부의 MMU가 UVA를 SPA로 변환하는 순간 데이터의 실제 행선지가 결정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DPA, Device Physical Address는 실제 하드웨어의 물리적 위치, 즉 HBM의 특정 뱅크 또는 HBF의 특정 낸드 페이지 주소를 의미합니다. 이 세 단계 추상화 덕분에 GPU는 물리적 한계를 넘어 테라바이트급 공간을 마치 하나의 큰 메모리 풀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하드웨어 측면에서 아키텍처의 두뇌 역할을 하는 커스텀 베이스 다이 내부 플로우 플랜을 구상해 보았습니다. 가장 위쪽에는 Unified Central Memory Controller가 있어 전체적인 메모리 관리를 담당하고 중앙에는 HBM 서브 시스템이 위치하여 빠른 캐싱을 처리하고 그리고 아래쪽에는 HBF 서브 시스템이 배치되어 대용량 데이터를 관리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HBM과 HBF 영역 사이에 직접적인 데이터 경로인
DMA가 설계되어 있어 두 메모리 간 호스트 개입 없이 고속 데이터 이동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제부터는 세부적으로 커스텀 베이스 다이의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영역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커스텀 베이스 다이의 두뇌 역할을 하는 Unified Central Memory Controller입니다. 여기서 주목하실 부분은 지능형 스케줄링입니다. 이 MMU에는 내부 SRAM 기반 고속 TLB를 통해 주소를 UVA에서 SPA로 변환을 하고 어드레스 디코더는 해당 데이터가 고속 HBM 영역인지 또는 대용량 HBF 영역인지 길을 찾아주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요청 스케줄러입니다. 이 스케줄러는 연산에 즉각 필요한 컴퓨터 데이터를 우선순위로 처리해서 GPU가 최대한 쉬지 않도록 만들고 반면 데이터를 미리 가져오는 프리패칭 과정이나 생성된 데이터를 옮기는 라이트백 연산은 이 연산 사이에 여유 시간에 배치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전체 시스템 가동률을 극대화하는 중재자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고속 데이터 공급을 담당하는 HBM의 서브 시스템입니다. 이 아키텍처에서는 HBM을 단순한 메모리가 아니라 HBF를 위한 L3 캐시이자 지능형 버퍼로 사용되게 됩니다. 따라서 바운더리 매니저는 들어오는 주소를 보고 L3 캐시 영역으로 보낼지 버퍼로 보낼지 분류합니다. 캐시 영역에서는 SRAM 기반의 태그 디렉토리를 통해 한 사이클 내에 최대한 빠르게 데이터 존재 여부를 판별하고 그리고 이 속도가 중요한 이유는 이 판별이 늦어지게 되면 고속 HBM의 대역폭 이점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HBM 컨트롤러는 TSV 3D 인터페이스를 통해 초당 수테라바이트 급의 데이터를 GPU로 송신하는 허브 역할을 완수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용량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인 HBF 서브 시스템입니다. 이 낸드 플래시 기반이지만 커스텀 베이스 다이 내부에 Fast L2P 유닛 덕분에 메모리에 준하는 속도로 주소를 찾아갈 수 있고 기존 SSD 방식은 CPU가 명령을 내리고 이제 인터럽트 처리를 하느라 시간을 보냈지만 본 아키텍처의 DMA 엔진을 통해 호스트 개입 없이 스스로 동작을 할 수 있는 아키텍처를 제안하였습니다. 그리고 캐시 미스가 발생하거나 다음 레이어 연산이 예견이 되면 HBF에서 HBM으로 대량의 데이터를 직접 옮길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낸드의 느린 속도를 다수 채널을 동시에 사용하는 병렬 정송, 그리고 커스텀 베이스 다이의 직접 통제를 통해 거대한 메모리 풀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 제한된 시스템의 핵심 데이터 경로를 살펴보면 이 아키텍처의 핵심은 모든 과정이 소프트웨어, 호스트 개입 없이 하드웨어 레벨에서 관리된다는 점입니다. 먼저 GPU 인터페이스가 가상 주소인 UVA로 데이터를 요청을 하면 커스텀 베이스 다이 내부의 MMU가 이를 즉시 시스템 물리 주소인 SPA로 변환을 합니다. 그 이후에 CMU, 캐시 매니지먼트 유닛이 한 사이클 만에 태그 매칭을 수행해서 데이터가 HBM에 있는지 또는 없는지 확인을 하고 있다면 즉시 HBM에서 응답을 하고 없다면 HBF 서브 시스템의 DMA를 통해 데이터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 과정이 하나의 하드웨어 파이프라인으로 연결되어 있어 기존 시스템에서 발생하던 복잡한 소프트웨어 지연 시간을 원칙적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제한된 아키텍처의 핵심 컨셉 세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HBM 메모리의 영역 분할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HBM의 공간을 가중치용 캐시 또는 그리고 생성 데이터용 버퍼, 그리고 시스템 관리용 영역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이후 MMU를 거친 SPA 주소가 들어오면 하드웨어가 1차적으로 영역을 판단하고 캐시 영역일 때만 태그 확인을 수행하는 두 번째 단계 라운팅을 거칩니다. 이 구조 덕분에 우리는 수 테라바이트급의 전체 공간을 GPU가 단일 메모리로 인식하는, 즉 메모리 풀을 만들면서도 실제 물리적인 데이터 접근을 가장 효율적인 경로로 이동하게 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용량은 테라바이트급으로 매우 큰데 속도는 HBM급인 가상화된 메모리 풀이 실현된다고 볼 수 있는 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핵심은 레이턴시 하이딩입니다. LLM 연산은 다음 레이어에 무엇이 필요한지 알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점을 활용해 GPU가 현재 레이어, 예를 들면 레이어 N을 연산하는 동안 커스텀 베이스 다이의 DMA가 다음 레이어 N 플러스 1번째 레이어 데이터를
HBF에서 미리 가져와 HBM의 버퍼에 채워 넣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연산 시간 동안 데이터 이동 시간이 겹치게 설계되어 GPU 입장에서 보면 필요한 데이터를 요청한 후에 순차적으로 데이터 처리가 되는 것이 아닌 이미 필요한 데이터를 예측하고 HBM으로 준비하고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낸드의 물리적인 지연 시간을 연산 시간 뒤로 숨겨버리는 레이턴시 하이딩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데이터 순환입니다. 데이터의 성격에 따라 관리 전략을 이원화해야 하는데 먼저 유입이 되는 가중치는 레이어 어웨어 퍼즐을 적용합니다. 연산이 끝난 레이어 데이터는 즉시 지우고 다음 레이터를 위한 공간을 확보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연산 결과인 KV 캐시, 새로 생성된 KV 캐시는 버퍼드 라이트백 방식을 씁니다. 이제 매번 낸드에 계속 쓰게 되면 속도가 매우 느리고 이제 낸드 같은 경우에는 페이지 단위로 써야 되기 때문에 HBM 버퍼에 이제 페이지 단위로 새로 생성된 KV 캐시를 모았다가 한 번에 HBF에 기록하는 방법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데이터의 전송 효율을 높일 뿐만 아니라 낸드의 수명 또한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한된 HBM 공간 안에서 데이터의 공급 그리고 회수가 끊임없이 맞물려 돌아가는 최적의 메모리 가동 구조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한된 아키텍처를 바탕으로 워크로드 분석 그리고 평가를 간단하게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시뮬레이션 결과에 앞서 비교 대상이 되는 하드웨어 구성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른쪽에 베이스라인은 전형적인 호스트 중심 구조입니다. 그래서 메모리가 부족하게 되면 SSD나 호스트 메모리에서 CPU를 거쳐 GPU로 가져와야 하는 멀티합 패스를 가집니다. 반면 왼쪽에 제한된 아키텍처는 커스텀 베이스를 통해 GPU에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호스트 CPU의 개입 없이 하드웨어적으로 데이터를 바로 가져오는 메모리 중심의 직접 접근 경로를 형성하고 그리고 이어지는 실험은 이 구조적 차이가 성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실험 및 시뮬레이션 프레임워크를 정의를 해보았는데 정확한 검증을 위해 이제 파이썬 기반의 계층적 메모리 분석 시뮬레이터를 자체 구축을 하고 타겟 모델은 126개의 레이어의 언어 모델 그리고 하드웨어 사용 보시면 베이스라인은 384GB HBM만을 가진 반면 프로포스드는 제한된 구조는 한 패키지당 192GB의 HBM 자체 메모리 용량을 줄어든 반면 HBF를 2TB까지 통합하여 압도적 용량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가 지표로는 스루풋과 스루풋 게인을 측정을 해보았습니다. 타겟 워크로드는 메타의 오픈소스 모델 라마3의 405 빌리언을 선정하였고 이 모델은 126개의 트랜스포머 블록이 쌓인 디코더 온리 아키텍처입니다. 그래서 주목할 점은 아래의 표의 스펙인데 파라미터를 FP16으로 로드하는 데만 약 800GB 이상의 메모리가 필요로 하며 이는 현재 존재하는 어떤 단일 GPU HBM 모듈 용량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크기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제안하는 메모리 풀링 솔루션이 필수적인 워크로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능 분석을 위해 먼저 LLM 추론의 메모리 바운드 문제가 심각한 디코드 페이지의 데이터 흐름을 이론적으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입력 토큰이 들어오게 되면 임베딩을 거쳐 각 디코더 블록에서 연산이 수행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점은 KV 캐시 그리고 가중치의 로딩입니다. 그림 중앙에 굵은 화살표처럼 이전 토큰들의 정보를 담은 KV 캐시를 읽어오고 동시에 방대한 모델 가중치를 메모리에서 가져와야 이제 어텐션 그리고 피드포워드 네트워크 연산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병목 없이 얼마나 매끄럽게 이루어지느냐가 전체 성능을 좌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존 구조에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앞선 타이밍 다이어그램에서 이 디코더 블록 하나를 더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베이스라인 아키텍처의 타임라인인데 붉은색 점선 화살표를 주목해 보시면 메모리 용량이 부족해 페이지 폴트가 발생할 시 SSD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동안 GPU는 할 일 없이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표시된 GPU 스토리 바로 그 구간입니다. 그래서 느린 SSD 속도 그리고 복잡한 호스트 경로 때문에 데이터 카피에만 수밀리초가 소요가 되며 이는 전체 추론 속도를 치명적으로 저하시킵니다.
반면 제안하는 아키텍처는 조금 다릅니다. 이 커스텀 베이스 다이에서 DMA 엔진을 활용해 프리 패칭이 가능하게 되면 GPU가 현재 레이어 N을 연산하는 동안 하드웨어는 백그라운드에서 다음 레이어 N 플러스 1을 가중치를 HBF에서 HBM으로 미리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파란색 점성 화살표를 보시면 데이터 전송이 이제 연산 시간 뒤로 숨겨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GPU 스토어 시간이 감소되어 효율적인 연산이 활용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제안한 아키텍처와 베이스라인 아키텍처에 대해 라마3 400 빌리언 모델을 기반으로 한 성능 평가 결과입니다. 왼쪽에 배치 스케일링 그래프를 보시면 기존의 베이스라인 시스템은 배치 사이즈가 32를 기점으로 성능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제한된 HBM 용량을 초과해 느린 SSD 수압 병목에 갇히기 때문이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반면 제안하는 아키텍처는 고속 HBF 대역폭을 활용해 배치 사이즈 256까지 성능이 유지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저희는 이제 결정론적 프리패칭 기술을 통해 HBF로부터 데이터를 로딩하는 이 시간을 연산 시간 뒤로 숨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100만 토큰의 긴 컨텍스트 랭스에서도 베이스라인보다 안정적인 추론 성능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제한된 아키텍처의 우위를 히트맵에서 더 극명하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스루프 게인이라 함은 현재 프로포스드 아키텍처, 제한된 아키텍처가 베이스라인보다 얼마나 몇 배 더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는지를 히트맵으로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이스라인이 SSD 병목에 시달리는 구간과 그리고 제한하는 시스템이 HBF까지 수용 가능한 이 용량 내에 상주하는 구간이 교체한 지점에서 최대 50배 이상의 성능의 이득이 있었습니다. 즉, 성능 차이가 확실한 스위스팟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한하는 커스텀 베이스 다이의 중심의 아키텍처는 기존 대비 HBM 용량을 50%로 절감을 하면서도 데이터 공급 속도를 혁신적으로 개선하였으며, 이제 초거대 LLM의 모델 서비스를 가장 효율적이고 강력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하드웨어 솔루션임을 정량적으로 증명을 해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제한된 아키텍처 구조 내에서 파워 인테그리티 측면에서도 신경성 검증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한된 아키텍처는 커스텀 베이스 다이가 핵심인데, 이 내부에는 다양한 I/O 인터페이스가 존재를 하게 되고, 이러한 다중 인터페이스 환경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먼저 저희는 로컬 레귤레이션을 활용한 Common VDDQ 파워 도메인 전략을 채택을 하였습니다. 이 전략은 다양한 I/O 인터페이스의 전원 공급에 있어 외부에서는 단일 전압 공급만 받고 온칩 내부에서 각 인터페이스에 필요한 전압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전략입니다. 만약 인터페이스별 개별적 전원 공급을 한다면 메인보드상의 PMIC 그리고 VRM 개수가 늘어나고 패키지 라우팅 복잡도가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전략을 채택을 하였고, 또한 베이스 다이에 집적되는 인터페이스의 종류와 상관없이 보드와 패키지에는 동일한 전압을 공급하면 되기 때문에 확장성 측면에서도 좋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구조에는 약점이 존재합니다. 바로 이제 액티브 LDO에서 고주파 차단의 한계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LDO는 저주파 전압은 잘 유지를 하지만 I/O 스위칭이 발생하는 고주파 노이즈는 제어하지 못하고 기생 경로를 통해 그대로 이제 우회해 버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회된 노이즈는 이 PDN을 타고 인접한 인터페이스를 전파돼 이제 전압 리플 그리고 신호 무결성 저하를 유발하게 됩니다. 따라서 능동 소자인 LDO에만 의존할 수 없으며 패시브한 PDN 구조 자체를 최적화해 물리적인 고주파 노이즈를 차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커먼 VDDQ 구조의 노이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원면의 물리적인 분리 깊이에 따라 세 가지 파티셔닝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래서 각 전략에 대한 단면도를 이제 그림으로 나타내 보았습니다. 좌측부터 모든 전원면이 공유된 fully unified 구조가 있고, 그리고 온칩 레벨만 분리해서 최소한의 저항을 확보한 온칩 스플릿 구조가 두 번째이며, 그리고 하부 인터포저에서까지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하여 병리한 인터포저 스플릿 구조, 이렇게 세 가지를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구조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핵심 지표를 각각 평가를 해 보았는데, 첫 번째로는 각 도메인 자체적 전원 공급의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셀프 임피던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터페이스 간 노이즈 인가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트랜스퍼 임피던스를 보았습니다. 이 두 가지 지표를 통해 노이즈 아이솔레이션과 전원 안정성 확보가 가능한 PDN 구조를 찾는 것을 목표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어 세 가지,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파티셔닝 전략에 따른 임피던스 시뮬레이션 결과인데 좌측은 이제 셀프 임피던스이며 우측은 트랜스퍼 임피던스를 표현을 하였습니다. 둘 모두 300mHz 부근의 저주파 대역은 패키지와 그리고 보드 레벨의 기생성분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파티셔닝 전략과는 무관하게 모두 동일한 공진 특성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5GHz 이상의 고주파 대역에서는 차이가 드러났는데 먼저 우측의 트랜스퍼 임피던스를 보시면 분홍색 실선, 즉 인터포저 스플릿 결과가 확실한 파워 레이어의 물리적 분리를 통해 다른 구조들보다 임피던스가 현저히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는 탁월한 고주파 노이즈 격리 성능을 입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좌측의 셀프 임피던스 관점에서는 노이즈 격리가 가장 좋았던 인터포저 스플릿 구조가 가장 높은 피크를 갖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고, 즉 노이즈를 막기 위해서 구조를 파티셔닝 할수록 정작 자기 자신의 동작을 위한 전원 공급 임피던스는 나빠지는 아이솔레이션 그리고 파워 인테그리티 간의 트레이드 오프가 확인을 되었습니다. 나아가 노이즈를 확인하기 위해 세 가지 PDN 구조에 대해서 이제 전류원을 인가해 타임 도메인에서의 SSN 특성까지 비교를 해 보았는데 좌측의 타임 도메인에서 확인한 결국 SSN의 경우 세 가지 구조 모두 픽투픽 전압 리플이 380mV 내외 수준으로 매우 컸고 구조 간의 차이도 거의 없이 유사하게 나타났습니다. 앞서 인터포저 스플릿이 고주파 부근의 노이즈의 격리에 탁월했다고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이유는 우측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주파수별 노이즈 분석을 한 결과로 해석을 하였는데 현재 발생하는 노이즈 부분의 대부분이 1GHz 미만의 저주파 공진에 집중되어 있어 이 저주파 성분은 칩 내부 구조보다는 이 패키지 그리고 전체 구조 영역이 크기 때문에 파티셔닝 전략이 크게 효과가 없는 것으로 해석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지배적인 저주파 노이즈를 억제하기 위해 적절한 디커플링 캐패시터를 각 구조에 동일하게 배치를 해서 고주파 격리 효과를 보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조건의 디커플링 캐패시터를 적용한 후에 보면 우측 주파수 도메인의 그래프를 보시면 앞선 슬라이드에서 도미넌트 했던 1GHz 이하의 저주파 노이즈가 디캡 적용 후 효과적으로 감소한 것을 모든 파티셔닝 구조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1GHz 이상의 고주파 대역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었는데 이 이유는 디캡 자체의 이제 기생 인덕턴스 ESL로 인해서 고주파 노이즈 필터링 하는 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결국 이 대역의 노이즈는 순수하게 PDN의 구조에 의존을 하게 되고 따라서 타임 도메인 이 결과를 보시면 다른 구조들은 여전히 고주파 피크가 살아있는 반면 인터포저 스플릿 구조만이 이를 확실하게 억제를 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하는 커스텀 HBM 베이스 다이를 위한 최종 PDN 설계 솔루션을 요약을 해드리면 광대역에 걸친 노이즈를 효과적으로 제어하기 위해 주파수 대역별로 역할이 나누어진 계층적인 솔루션을 수립할 수 있었습니다. 저주파 대역은 베이스 다이 내부에 집적된 로컬 LDO가 전압을 능동적으로 규제해서 안정적인 DC 그리고 100MHz 이하의 레벨을 공급한다고 가정을 하였고 다음으로 100MHz 근방에서 1GHz 대역까지는 보신 바와 같이 온칩 디캡을 활용해서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가 있었으며 마지막으로 디캡의 기생 인덕터스 성분에 의해 해결하지 못한 1GHz 이상의 고주파 노이즈는 인터포저 스플릿 PDN 구조를 통해 물리적으로 차단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LDO, 그리고 디캡, 그리고 스플릿 PDN이라는 이 세 가지 요소가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는 상호 보완적인 전략을 통해 이종 인터페이스를 위한 커먼 VDDQ 구조에서 PI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정리해드리면 먼저 제한적인 GPU 메모리 용량 그리고 OS 기반의 데이터 이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LLM 추론 과정에서 메모리 바운드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고 그렇게 제안된 HBM, HBF 센트릭 메모리 풀링 아키텍처는 커스텀 베이스 아이를 중심으로 효율적인 데이터 관리를 통해 HBF의 큰 메모리 용량과 그리고 HBM의 고대역 폭의 장점을 모두 활용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존의 GPU HBM 모듈과 같은 하드웨어 조건에서 트랜스포머 기반 LLM의 추론 과정에서 더욱 높은 성능을 나타낸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으며
이 아키텍처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I/O 인터페이스로 인한 커 인티그리티 측면 문제도 해결하는 디자인 방법론도 제안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발표하신 내용 잘 들었고요. 네, 이게 이제 이게 뭐 HBF랑 컴바인이 꼭 되지 않아도 마찬가지인데 HBM이나 여러 개의 메모리를 예전에 이제 그 테라랩에서 제안하신 것처럼 이제 양면 부착을 한다던가 아니면 메모리 여러 개를 썼을 때 이제 PI나 SI 같은 것들이 틀어질 수가 있을 텐데요. 이제 분석하신 내용처럼. 네. 이 제안하신 방법 말고 혹시나 뭐 이렇게 스프레드 스펙트럼 클락킹을 쓴다던가 아니면은 뭐 이렇게 각 다이별로 메모리 액세스하는 페이즈 같은 거를 이렇게 온라인을 틀어서 제어하거나 이런 방법에 대해서는 고려하신 적이 없나요? 네,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는 따로 안 해봤는데 그 부분도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 예전에 이제 D램 같은 경우는 액세스 타임에 워낙 민감해서 네, 그런 분들이 사실 고려를 하기 어려웠던 부분도 있는데, 이제 인터페이스가 이제 D2D라던가 아니면은 HBF로 가면서 이제 레이턴시나 이런 것들에서 사실 상대적으로 약간 덜 민감하게 나오거든요. 예, 네. 그래서 약간의 옵셋을 줘서 이렇게 페이지를 튼다고 하는 것들이 이제 기존에 이제 HBM에서 하기 어려웠던 것들이 혹은 레이턴시에 민감했던 부분들이 약간 좀 덜 민감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서 뭐 그런 쪽으로도 연구를 한번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없으시면 다음 발표자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HBF SI 트레이드 오프 어웨어 디자인 에이전트 오브 트랜스포머 모델 L using DPO 폴리시 네트워크인 GPU, HBM, HBF 아키텍처 주제로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인트로에서 디자인 에이전트가 적용하려는 타겟 아키텍처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는 GPU, HBM, HBF를 하나의 패키지 안에 통합한 SIP 구조입니다. HBM과 GPU는 실리콘 인터포저 위에 하나의 모듈로 패키지인데요. 기존의 고대역폭 연결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HBF는 고대역폭 추론과 대용량 테라바이트급 모델 저장을 동시에 가능하게 합니다. HBF는 확장 가능한 글래스 인터포저 위에 배치되어 HBM 또는 GPU와 직접 연결됩니다. 이 구조에서 HBM은 HBF로부터 저장된 액티브 가중치와 일부 KV 캐시를 캐싱해오고 HBM 내에 연산 유닛이 GMM을 수행한 뒤 결과를 GPU로 전달하고자 합니다. 본 장표는 HBF 설계 핵심 PPA 최적화 관계를 오프칩 관련에 집중한 그래프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점선으로 표현된 로컬 채널과 글로벌 채널 간의 상호작용과 실선으로 표현된 각 채널 내부의 PPA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모두 디자인에 고려되어야 합니다. 채널의 성능 관점에서 메탈 피치뿐만 아니라 유전체 두께가 성능의 핵심 변수입니다. HBF, HBM 같은 짧은 로컬 채널에서는 레이어 수를 늘리거나 유전체 두께를 충분히 확보하는 게 선호됩니다. 반면 HBF, GPU 같은 긴 글로벌 채널에서는 오히려 두께를 짧게 가져가는 것이 채널2 칩 간 비하가 얇아지므로 중간급
데이터 레이시나 채널 랭스에서는 유리할 것입니다. 채널 간 충돌 가능성이 있는 동일한 채널 파라미터를 두고 두 채널이 최대 I 사이즈를 동시에 달성하는 멀티 오브젝티브 강학습이 필요합니다. 또한 한 채널에서의 성능과 파워 간의 트레이드오프가 있습니다. 채널에서 한정된 메탈 면적을 얼마나 압축하여 시그널용으로 활용하느냐가 PI용 마진으로 직결됩니다. 이러한 리워드 및 페널티가 PPA 간 균형 잡힌 설계를 추출할 수 있도록 하는 학습 목표가 됩니다. 본 연구 타겟인 HBF, HBM GPU 간의 구조에서 디자인 파라미터 최적화를 하기에 앞서 실딩 메탈 구조를 픽스하고자 했습니다. 타겟하는 글래스 인터포저와 그 안에 실리콘 인터포저가 인베딩된 혼합 구조에서 로컬 및 글로벌 채널의 물리적 특성을 모델링했습니다. 분석 결과 양면 그라운드 스트립 라인 구조보다 인버스 마이크로 스트립 구조가 유리함을 확인했습니다. 이 구조에서 실리콘 기판 방향으로 쉴딩함으로써 글래스 유전체 방향으로 신호 파형을 유도하여 신호 감쇄를 개선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에 따라서 우측 채널 구조를 기반으로 강화학습의 데이터 확보를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기본 구조의 크로스 섹셔널 비율을 보면 로컬과 글로벌 채널 모두 관련된 해적화할 파라미터 수가 많습니다. 성능 평가를 위해 커스터마이 마스크를 활용한 멀티 오브젝티브의 리워드를 정의했고, 그리고 글로벌 및 로컬 채널의 각 I 하이트와 위스를 시뮬레이션 결과로 추출합니다. 그리고 정의한 패스 리밋을 110% 충족할 경우엔 2차로 추가로 큰 보너스를 부여하도록 설계했습니다. 그를 통해서 무조건적인 I 사이즈를 키우는 오버 디자인을 지향하였습니다. I를 더 키우기보다는 그부터는 PPA 밸런스를 목표로 합니다. 최적화 지표인 3단계 순 보상 지표 U1은 성능 보상에서 두께 및 금속 면적 포함된 환경 페널티를 빼게 됩니다. 단순한 리워드만을 고려하지 않고 실제 PPA 트레이드오프까지 고려하는 최적의 스페이스를 찾아내고자 했습니다. 이어서 트랜스포머 모델이며 DPO 폴리시 네트워크를 기반하는 강하우스 디자인 에이전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디자인 에이전트의 설계 흐름입니다. 먼저 LLM이 다양한 조건의 시스템 파라미터들을 environment setting 인풋으로 알려줍니다. 이는 설계한 타겟 실제 시스템이 어떤 환경에서 구동될지 알려주고, 그리고 강화학습 모델이 어떤 환경에서 잘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작업입니다. 이 과정에서 타겟하는 시스템 아키텍처가 지원하게 될 타겟 AI 모델 종류와 컨피규레이션에 따라서 설계 타겟 밴드위스와 필요 메모리 용량을 도출하게 됩니다. LLM 에이전트가 알려주는 결과를 통해 새로운 AI 모델이 출시되었을 때 이 모델을 빠르게 지원하기 위해서 어떤 성능이 요구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LLM으로부터 받은 환경을 바탕으로 강화학습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폴리시 네트워크로서 DPO를 채택하여 리워드 모델링 등 복잡한 모델 저장을 하지 않고 더 나은 것과 더 나쁜 그 선호도에 따른 정보를 기반으로 스스로 학습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기존의 수많은 존재 가능한 조건과 파라미터 하에서 학습해야만 했던 어려움에서 벗어납니다. 이 과정을 거쳐서 베스트 파라미터의 조합을 얻게 되고 그 결과가 피지블한지에 대한 확인을 합니다. 저희는 트랜스포머 모델을 베이스로 하는 LLM을 바탕으로 모델별 요구되는 스펙을 결정하고 아래를 통해 이 스펙을 만족시키기 위한 시스템 설계하는 전체 파이프라인을 구성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제안하고자 하는 MDP 프레임워크입니다. 먼저 스테이트는 저희가 현재 디자인 파라미터의 상태를 의미하며 폴리시 네트워크가 현재 디자인이 어떤지 인식하는 입력값이 됩니다. 이 스테이트를 바탕으로 폴리시인 트랜스포머 네트워크가 작동을 합니다. 이는 단순한 수치 대입이 아니라 설계 변수 간의 관계를 학습하는 신경망이 더 나은 설계를 확률적으로 탐색합니다. 여기서 신경망 학습 목표는 DPO 데이터상의 갭으로부터 학습됩니다. 다음으로 이터레이션별 액션으로 트랜스포머 모델로부터 순차적으로 가장 높은 확률의 예측값을 도출합니다. 예를 들어서 위스, 스페이스, 티크니스 등 7가지의 핵심 설계 변수의 구체적 변경값을 continuous value로 제한합니다. 그리고 현 학습된 상황을 말해주는 리워드 값을 기반으로 앞으로 학습시킬 수준을 판단해서 그에 맞는 전체 데이터셋 중 샘플링될 DPO, 위너, 루저, 페어 조합을 조정합니다. 다음 environment에서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스파이스 시뮬레이션 대신에 적은
데이터로 학습된 랜덤 포레스트 형태의 대리 모델이 즉각적으로 아이 하이트와 페널티 등 셋업한 성능 지표를 기반으로 점수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유저 매트릭 기반으로 로컬 채널과 글로벌 채널의 IA 리워드 값에 페널티를 뺀 순 보상 값으로 즉 넷 리워드가 폴리시 네트워크의 피드백으로 전달됩니다. 이 네 가지 요소가 강화학습 이터레이션 룹을 돌며 AI가 스스로 고득점 설계를 찾아가는 학습 구조가 완성됩니다. 폴리시 네트워크의 기본 틀은 컨디셔널 트랜스포머입니다. 이를 모델로 진행하는 강화학습을 타겟으로 합니다. 프리필 단계의 인풋은 디자인 파라미터와 인베런트 파라미터 그리고 리워드가 피드백으로 들어가서 컨텍스트 인베딩 됩니다. 데이터 레이트랑 채널 랭스와 같은 환경 파라미터가 컨디션으로 들어가며 최적 파라미터들을 임포턴스 순서로 디코더에서 토큰 하나씩 생성하게 됩니다. 실제 프리퀀시나 채널 길이 같은 인바이러먼트에 따라서 디자인 파라미터의 유기관계가 달라지기 때문에 학습 시의 환경 변수가 컨디션 조건으로 들어갑니다. 그에 따른 컨디셔널 트랜스포머가 순차적으로 디자인 파라미터를 가장 높은 확률로 예측 도출합니다. 그리고 디코딩 단계에서는 트랜스포머의 자기 회귀적 특성상 이전 토큰이 다음 문맥이 되므로 출력 순서가 중요합니다. 시뮬레이션으로 추출된 중요도에 따라서 7개 파라미터를 재정렬하고 그에 따라서 중요한 디자인 요소가 이후 종속적 영향을 주도록 하여 정확도를 올렸습니다. 시스템 파이프라인에서 어떤 강화학습 폴리시 네트워크를 사용할 것인가 결정이 필요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PPO 네트워크입니다. PPO 구조 같은 경우는 폴리시 모델과 리워드 모델이라는 두 개의 거대한 모델이 동시에 학습한 후에 서로 이터레이션을 통해서 계속 업데이트를 수행합니다. 이 과정이 이루어지면서 안정성이 높아지는 장점이 있지만 폴리시 모델 외에 리워드 모델이 필요하고 리워드 모델을 학습시키고 폴리시 모델과의 이터레이션이 상당한 시간과 비용 그리고 메모리를 잡아먹는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선택지는 DPO 방식이었습니다. 이 구조는 리워드 모델이 없는 것이 핵심으로 폴리시 모델 자체가 리워드를 내재화한 모델입니다. 따라서 리워드 모델의 이터레이션을 없애서 메모리와 비용 측면에서 좀 더 효율적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리워드 모델이 없는 만큼 프리퍼런스 페어를 제공을 별도로 해줘야 된다라는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두 방법론 중 DPO를 선택하여 공학 설계 최적화하는 디자인 에이전트를 진행을 해보았고요. 전체 시스템이 헤테로제니어스 시스템으로 발전하고 있어서 수많은 변수와 조건들이 필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저장할 모델이 커지고 이터레이션이 길어지는 문제는 치명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수많은 변수와 조건들을 학습할 때 선두로 만들어둔 프리퍼런스 페어를 사용하면 유의미하게 학습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DPO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이 우승 후보와 탈락자를 비교하면서 스스로 학습하는 과정입니다. 이는 DPO의 오브젝티브 로스 펑션으로 학습 초기 레퍼런스 대비 학습 과정 동안 폴리시의 위너와 루저의 차이를 벌리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수식의 빨간 부분은 우승 후보인 YW에게는 레퍼런스 모델보다 높은 점수를 탈락자인 YL에는 더 낮은 점수를 주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가중치 베타는 심사위원의 과감함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값이 작을수록 심사위원은 기존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파격적인 실력자를 찾아 나섭니다. 이 위너와 루저와의 차이를 학습하는 로스 펑션의 수학적 접근을 통해서 PPO의 밸류 네트워크인 크리틱 부분을 없애서 메모리 효율적으로 동작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시그모이드는 실력 차이를 한눈에 보이게 하는 스코어보드 역할입니다. 두 후보의 실력 차이가 명확해질수록 심사위원의 고민, 즉 로스는 줄어들고 학습은 수렴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최적의 우승자를 가려낼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직관적 선호도를 학습하는 효율적인 DPO는 데이터셋 구축을 선두에 잘 해둔다면 채널 설계 최적 과제에는 잘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리워드는 3단계 구성된 순 보상 점수로 구성되었습니다. 전체 파라미터의 랜덤 스페이스에서 로컬과 글로벌의 1차 목표 최적화를 리워드로 주면서 목표 달성에 가까운 스페이스로 추려나갑니다. 1차 목표는 각 채널당 150mV 기준, 0.6 UI 기준, 수준 마스크에서 110% 수준 달성을 목표로 합니다.
이때 1차 목표인 I 사이즈를 달성하면 큰 보너스 점수를 줍니다. 그로써 2차 목표인 PPA 최적화를 위한 thickness 및 미스 스페이스 합산과 같은 환경 페널티를 줄 때 과하게 1차 목표의 미달성 수준까지 역행하지 않도록 방지합니다. 이렇게 모델의 샘플링 해상도를 바꿔가며 어댑터블한 학습 목표를 갖게 하는 것이 핵심 과정입니다. 데이터 전처리 과정은 총 3단계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 컨피던스 레벨이 높은 시드 데이터 확보를 위해서 서킷 시뮬레이션을 진행합니다. 첫 번째로 채널 모델링을 위해서 3D CAD로부터 L 쉐입과 스트레이트 쉐입 두 종류의 유닛을 조합하여 총 237개 수준의 시뮬레이션 케이스를 확보합니다. 그리고 성능 평가를 위해서 커스텀 아이 마스크를 활용한 멀티 오브젝티브의 리워드를 정의하고 글로벌 및 로컬 채널의 각 하이트와 위스를 시뮬레이션 결과로 봅니다. 그리고 최종 최적화 목표인 3단계 순 보상 지표 U1에서는 이제 환경 페널티 부분을 제거하게 됩니다. 그를 통해서 최적의 PPA 스페이스를 찾아내도록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데이터 전처리 과정으로는 앞서 확보된 소량의 시드 데이터를 베이스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진행합니다. 이때 랜덤 포레스트가 규칙을 이해하고 대리 모델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실제 데이터를 237개를 기반으로 가우시안 프로세스가 미관측 영역을 정교하게 보관함으로써 데이터를 약 2만 개 수준으로 증강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측 그래프처럼 매끄럽고 조밀하게 재구성된 파라미터 검색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오프라인 학습을 통해서 샘플링 효율을 높이고 수치 폭증을 방지하여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또 다른 증강 기법 사용을 하는 이유는 실제로 DPO는 주어진 데이터 페어에서만 학습하기 때문에 PPO 대비 보지 않았던 패턴에 대해서는 out of distribution answer에는 최적을 보장하기가 힘듭니다. 이를 보강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로는 증강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DPO 위너 루저 페어 샘플링을 진행합니다. DPO는 잘 학습되도록 정교하고 골고루 DPO 페어를 꾸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X축 페널티 항목 두 종류에 따라 페어 간 리워드 차이가 어떤지 실제 증강된 데이터를 플로팅한 그래프입니다. 어디 영역에서 샘플링을 하냐에 따라 학습 난이도가 달라집니다. 초기에는 전체적인 방향을 잡는 이지 샘플스로 시작되지만 학습이 진행될수록 더 파인 그레인드 페어, 즉 미세한 보상 차이를 갖도록 샘플링됩니다. 멀티 오브젝티브의 리워드 증가가 둔화되면 이제 다음 단계인 페널티 다이어트로서 PPA 최적화를 목적으로 갑니다. 이렇게 모델링의 샘플링 해상도를 바꿔가며 초등 수준부터 고등 수준까지 어댑터블한 학습 목표를 갖도록 합니다. 이 정교화된 샘플에다가 랜덤 샘플 및 성적 우수한 정답지 샘플까지 적정한 비율로 혼합하여 학습의 안정성을 유지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실제 환경에서 강화 합성성 파인 튜닝하여 최종 최적화를 완성하게 됩니다. 이어서 결과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DPO는 폴리시 네트워크와 상호 피드백하여 학습되어가는 복잡한 밸류 펑션을 학습하지 않고 선호, 비선호 쌍으로 구성된 데이터로 직접 폴리시 학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대리 모델로 데이터 증강 기법을 적용한 토탈 데이터 스페이스에서 매 이터레이션마다 데이터를 추출합니다. 그중 고득점 그룹을 위너, 하위 그룹을 루저로 분류하여 위너가 루저보다 더 낫다라는 데이터쌍을 매 조정된 갭 기준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한 번의 이터레이션 내에서 fg만큼 동일 데이터로 학습을 반복합니다. 이 데이터가 DPO 로스 함수에 들어가면 폴리시 네트워크는 위너를 생성할 확률을 높이고 루저의 확률을 낮추는 방향으로 그레디언트 업데이트합니다. 결과적으로 여러 트레이드 오프가 얽힌 복잡한 회로 설계 문제에서 AI가 상대적인 우위를 학습하며 이터레이션 RL 학습이 진행될수록 최적의 설계 포인트를 찾아가게 됩니다. DPU 학습이 진행됨에 따라 성능이 어떻게 진화하는지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좌측에 있는 베이스라인 데이터와 우측에 100번째 학습을 한 후의 데이터를 비교를 해보시면 초기에는 설계 점수들이 넓게 퍼져 있거나 낮은 구간에 머물러 있었지만 학습이 거듭될수록 폴리시가 선호되는 데이터들이 점수가 우상향되며 고성능 영역으로 수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첫째, 지속적인 continuous improvement가 이루어지고 두 번째로 무작위 탐색에서 벗어나 유의미한 해를 찾는 효과적인 탐색 단계로 진입합니다. 그리고 셋째, 보상 곡선의 뚜렷한 상승 기울기를 통해서 학습의 안정성까지 검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학습된 폴리시 네트워크가 도출한 최적 설계값을 담은 결과입니다. 저희는 검증을 위해 케이스 ABC의 세 가지 평가 시나리오를 테스트해 보았고요. A, B 같은 경우는 글로벌 6기가 BPS, 로컬 6기가 BPS, 글로벌 4기가 BPS. C 같은 경우는 로컬 6기가, 글로벌 2기가 환경에서의 최적 과정입니다. 모두 설계 시작 파라미터는 다르게 세팅을 하였습니다. DPO-RL 리즐트는 이터레이션별 파라미터 리워드, 페널티, 그리고 넷 리워드를 포함하여 경과 과정을 플러팅합니다. 이를 수행한 결과 모든 케이스에서 최저 포인트를 향해 바꾸어 말하면 U1 X 값이 커지는 방향으로 이동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U1 X 값이 세츄레이션 되면 페널티는 감소하는 방향으로 설계 옵티마이즈가 두 단계로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전 페이지의 케이스 하나를 좀 더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컬 채널의 I는 이미 110%를 넘는 패스 수준이나 글로벌 채널의 I 같은 경우는 초기에 46으로 스펙 대비 아주 미비한 수준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패스 수준 근처까지 극대화됨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극대화하기 위해 비록 페널티가 커지지만서도 글로벌 채널의 미스 스페이스 그리고 유전체 두께의 최적점을 잡고 이는 결과적으로 전체 유틸리티 스코어인 U1X 값을 끌어올려 이터레이션이 갈수록 순 보상값이 상향되어 감을 볼 수 있습니다. 이터레이션 40회를 넘어가면 글로벌 채널의 I가 세츄레이션 되면서 그때부터는 정교하게 페널티를 줄이는 방향으로 어댑티브 디자인 옵티마이징을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사람이 적절한 초기 조건 데이터셋을 던져준다면 나머지는 에이전트 AI가 수많은 이터레이션을 통해 최적의 설계를 빠르게 제안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AI 설계 에이전트 LLM 구현 파트입니다. 사람이 내리는 추상적인 명령을 정밀한 하드웨어 파라미터를 변환하고 설계된 시스템이 최신 AI 모델들을 감당할 수 있는지 에이전트를 통해 검증하는 과정을 구축합니다. 예를 들어 설계자가 라마3 모델을 돌리기에 지금 주파수가 충분해? 라고 질문을 하면 에이전트가 이를 판단하여 DPU 엔진의 최적화 방향을 실시간으로 가이드해주는 인터페이스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는 랑체인 기반의 통합 에이전트 프레임워크입니다. 이 시스템은 단순히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라그와 계산 도구를 결합한 시스템입니다. 동작 플로우를 보시면 사용자가 자연어 피드백을 주었을 때 에이전트는 서치 엔진을 통해 HBM 설계 가이드에서 근거를 잡고 동시에 칼큘레이트 툴을 가동하여 필요한 주파수와 대역폭을 즉각적으로 산출합니다. 이렇게 도출된 제안이 DPU 엔진으로 전달되어 최종의 물리 설계의 최적화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프레임워크가 실제 어떤 기술로 구현되었는지 그리고 실신 AI 모델로 분석했을 때 어떤 결과가 도출되었는지 구체적인 임플리멘테이션 메소돌로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설계를 위해 구축한 개발 스택입니다. 시스템의 중추인 랑체인을 통해서 라그 지식 검색과 파이썬 기반의 계산 도구 그리고 LLM을 하나의 유기적으로 연결합니다. 특히 텍스트 임베딩 3 스몰과 스몰의 엔진을 활용하여 방대한 HBM 설계 가이드 내에서 최적의 참고 데이터를 0.1초 내에 찾는 고성능 검색 환경을 구축합니다. 이를 판단하는 핵심 LLM은 GPT-4o 미니 모델을 활용하여 복잡한 하드웨어 제약 조건을 논리적으로 추론하도록 설계됩니다. 그렇게 구현된 에이전트로 실제 라마3와 GPT-4 모델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하단의 터미널 로그를 보시면 라마3 결과로는 이 모델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요구 대역폭은 1.4테라 바이트 퍼 세컨드였고 에이전트 같은 경우는 우리의 기존 시스템 목표가 1.28 테라바이트임을 감지를 하고 동작 주파수를 기존보다 더 10% 상향할 것을 제안합니다. 두 번째 GPT-4 모델 같은 경우에는 더 큰 모델로서 1.58 테라바이트 퍼 세컨드의 대역폭을 요구했습니다. 에이전트는 이를 대응하기 위해서 더 높은 주파수를 달성을 해야 한다는 더 정밀한 설계 가이드를 도출합니다. 이처럼 더 단순한 수치 계산을 넘어서
이 하드웨어가 이 모델을 감당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더 구체적인 6.5기가 또는 7.4기가 같은 구체적인 수치로 대답할 수 있음으로써 설계의 타당성을 확인합니다. 결론입니다. SI 물리 계층이 백엔드부터 유저 인터페이싱하는 시스템 상위 계층이 프론트엔드까지 관통하는 풀스택 최적화 프레임워크를 지향하였습니다. 먼저 3D CAD로 분석해서 HBF 신규 구조의 인터커넥션 채널 환경을 타겟을 한정한 후에 데이터 증강하여 데이터를 추가 확보를 합니다. 이 데이터셋을 바탕으로 DPO 기반 강화학습 최적화를 수행합니다. 특히 DPO 페어 샘플링 기준을 고정하지 않고 매 반복마다 업데이트되는 리워드 분포에 따라서 샘플링 수준을 실시간으로 미세 보정합니다. DPO는 PPO 대비 보지 않았던 데이터에 대한 확률 예측 성능이 좋지 않은데 공학 설계는 예측 파라미터 종류를 유저가 시뮬레이션으로 한정 짓고 상한선, 하한선을 갖는 것을 오히려 선호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메모리 사용을 고려하여 사용할 만하다라고 판단됩니다. 거기에 시스템 아키텍트인 유저들에게 프론트엔드 계층을 제공하도록 합니다. 이 LLM 에이전트가 논리 흐름을 담은 설계 문서를 기반으로 학습합니다. 새로운 모델 사양이 들어오더라도 검색 엔진 설계 문서와는 가까운 컨텍스트를 탐색하고 이를 계산 툴을 통해서 계산해서 원하는 시스템으로 동작시킬 수 있는 MVP 환경 변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합니다. 결과적으로 SI 물리 데이터인 바텀 레벨부터 검색 엔진 기반의 지능형 연산인 탑 레벨까지 아우르는 풀스택 수직 통합을 지향합니다. 제안하는 구조에서 어떤 AI 모델이나 시스템 설계 환경 변화에서도 즉각 최적의 해답을 제시하는 인터커넥션 최적화 프레임워크를 완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좋은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마지막에 그 인터랙티브 DPO 내용을 보면, 거기 옵티마이제이션 하실 때 그 일종의 워크로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LLM이 이해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뭐 예를 들면 로컬 채널, 첫 번째 로컬 채널을 지나가는 워크로드, 두 번째 워크로드를 지나가는 워크로드, 그 다음에 HBM을 또 거쳐다 가는 워크로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페널티가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이제 글로벌로 바로 이렇게 HBF로 전송을 하는 경우, 이런 것들이 이해가 돼야 이런 각 이 채널별로 옵티마이즈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내용들은 어떻게 학습을 시키거나 아니면 어떤 식으로 정보를, 리워드 정보를 주게 되는 건가요? 어, 그 글로벌 채널과 로컬 채널에 대해서 각각 타겟팅하는 워크로드가 존재를 할 거고, 그거를 이제 데이터 레이트까지 추출하는 그 계산 과정 자체를 하나의 레퍼런스 다큐멘트로 문서를 제작을 한 후에, 그거를 이제 이 LLM이 이해할 수 있도록 라그 형태로 이제 심어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 랑체인이 이제 기존에 사람이 매번 계산하지 않고 그 시스템 아키텍트가 원하는 조건에 따라서 데이터 레이트까지 뽑아낼 수 있도록 진행을 한 거고요. 그리고 뭐 말씀 주신 것처럼 HBM to HBF, HBF to GPU 같은 로컬과 뭐 글로벌 채널 간에 서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뭐 다르게 그 채널을 사용하고자 하는 거는 여기서는 담고 있지는 않고요. 각각 이제 분리를 해서 각자 다른 워크로드를 타겟팅한다라고 봐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지를 다음 발표는 2시 10분에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 테라랩 석사과정 양채민입니다. 본 발표에서는 LLM의 인퍼런스 환경에서 메모리 캐패시티와 밴드위스의 한계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HBM, HBF 기반 리얼 메모리 컴퓨팅 아키텍처를 제안하고 워크로드 특성과 시그널 인테그리티 관점에서의 검증 방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발표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LLM은 파라미터 수 기준으로 수천억, 수조 단위로 확장되고 있고 컨텍스트 윈도우 역시 수천에서 100만 토큰 이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폭발적인 LLM 크기의 발전은 단순한 모델의 대형화를 넘어서 구조적 특성의 원인이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구조가 바로 MOE와 라그입니다. MOE 아키텍처의 경우 효율적인 추론을 위해서 실제 연산에는 소수의 엑스퍼트만 참여하지만 메모리에는 활성화되지 않는 엑스퍼트를 포함하여 많은 토탈 파라미터 전체가 저장이 되어야 합니다. 각 레이어마다의 연산량은 줄일 수는 있지만 요구되는 저장 공간은 더 늘어난 추세이고 해당 파라미터 수는 MOE의 발전에 따라서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라그 기술입니다. 라그 기술은 방대한 외부 데이터를 문맥에 포함시키면서 입력 길이, 컨텍스트 길이를 수십만 토큰 이상으로 확장해서 메모리를 직접적으로 점유하고 있습니다. 결국 현대의 LLM은 연산 속도보다 메모리 용량이 먼저 물리적 한계에 도달하는 구조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LLM의 급격한 발전은 하드웨어 측면에서 결국 두 가지 물리적 한계인 메모리 월 문제로 직결이 됩니다. 첫 번째는 캐패시티 월입니다. 좌측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모델의 크기가 HBM의 물리적 용량 한계를 초과했기 때문에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외부 메모리 확장이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둘째는 밴드위스 월입니다. 우측 루프라인 모델에서 보시듯이 아무리 데이터를 많이 저장해도 이를 GPU로 옮기는 이동 속도가 연산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서 심각한 성능 병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물리적 한계가 실제 구동 시에 인퍼런스 과정 구동 시에 어디서 발생하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자세히 트랜스포머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추론은 두 단계로 나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풀필 단계인데 풀필은 입력 전체를 병렬 처리해서 초기의 KV 캐시를 생성합니다. 둘째는 디코드 단계이고 이때는 캐시를 지속적으로 참조하면서 다음 토큰을 순차적으로 생성하게 됩니다. 이때 각 디코드 블록은 멀티헤드 어텐션과 피드포워드 네트워크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디코드 레이어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세 단계의 연산 과정으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웨이트 프로젝션입니다. 프리필 단계의 아웃풋인 단일 벡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모델의 지식을 담고 있는 거대한 가중치 행렬, 웨이트 매트릭스 전체를 메모리에서 로드를 해서 행렬 벡터 곱을 수행해야 합니다. 둘째로는 어텐션 레이어입니다. 여기서 생성된 쿼리 벡터는 단독으로 연산이 되는 것이 아니라 프리필 단계에서부터 누적되어 온 방대한 KB 캐시 전체와 상호작용하게 됩니다. 즉, 매 토큰 생성 시마다 과거의 모든 문맥 정보를 담고 있는 KB 캐시 행렬 전체를 메모리에서 읽어와서 벡터 행렬 연산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피드포워드 네트워크입니다. 어텐션을 거친 컨텍스트 벡터를 반환하기 위해서 또다시 모델 파라미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거대한 FSN 행렬들을 로드해서 벡터 행렬 연산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린 메모리 월이 디코드 과정에 어떤 특성에서 기인하는지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캐패시티 버틀넥의 주범인 모델 웨이트입니다. 프로젝션과 FFN 과정에서 사용되는 거대 행렬은 테라바이트 급으로 저장만으로 시스템 용량을 압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밴드위스 버틀넥입니다. 밴드위스 버틀넥을 유발하는 KB 캐시입니다. 어텐션 메커니즘을 살펴보시면 프리필 단계에서 생성된 캐시에 매 토큰마다 새로운 정보가 추가가 되고 다음 토큰을 예측하기 위해 거대해진 캐시 전체를 다시 읽어오는 과정이 반복됩니다.
즉, 매 토큰마다 거대해진 캐시 전체를 반복적으로 읽고 쓰는 과정에서 막대한 트래픽이 발생하면서 제약폭을 포화시킵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선행 연구로는 HBM 내부의 베이스 다이의 연산 유닛을 통합한 HBM NMC 아키텍처가 제안되었습니다. 이 구조는 데이터가 저장된 메모리와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연산을 수행하는 리얼 메모리 컴퓨팅 기술을 적용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외부로의 불필요한 데이터 이동을 최소화하고 내부의 광대역폭을 활용해서 역폭 병목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HBM NMC 구조는 밴드위스 효율 측면에서 효과적이지만 근본적으로 HBM 자체의 캐패시티 한계가 존재합니다. LLM은 파라미터와 컨텍스트 랭스가 동시에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HBM의 스택수를 늘려도 물리적으로 면적, 전력, 비용 한계 등으로 인해서 충분한 용량 확보는 어렵습니다. 특히 트릴리언 파라미터의 모델들은 HBM만으로는 수용이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한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핵심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캐패시티월을 돌파하기 위한 하이 밴드위스 플래시의 도입입니다. 기존의 HBM과 달리 집적도가 월등히 높은 3D 낸드 기반의 HBF를 새로운 메모리 계층으로 도입함으로써 거대 모델의 웨이트를 수용할 수 있는 대용량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낸드의 밴드위스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리얼 메모리 컴퓨팅 기술입니다. 플래시는 고용량을 제공하지만 D램에 비해서 대역폭이 낮다는 물리적 한계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를 단순한 저장소로만 활용할 경우에는 데이터를 GPU로 전송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번복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HBF의 리드 레이턴시를 완화하기 위해서 연산 유닛을 메모리 내부에 통합하는 NMC를 적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해당 구조를 통해서 데이터를 GPU로 이동시키는 대신에 내부의 TSV 인터커넥트를 통해서 메모리 베이스 다이 내에서 직접 벡터 행렬 연산인 젠브 연산을 수행함으로써 데이터의 이동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제안드리는 아키텍처의 전체적인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GPU 옆에 고속 연산을 지원하는 HBM과 테라바이트급으로 대용량 저장을 담당하는 HBF를 함께 배치한 메모리 구조입니다. GPU와 HBM 사이에는 대역폭 극대화를 위해서 기존의 실리콘 인터포저 기반의 다이렉트 패러렐 인터커넥트를 유지하고 추가된 HBM과 HBF 사이의 배선은 밀도와 신호 무결성을 고려해서 UCI 기반의 고속 서데스 D2D 인터커넥트를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연산 효율성을 위해서 HBM과 HBF의 로직 베이스다이 내부에 각각 NMC 모듈을 집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인터포저를 통한 데이터 이동을 최소화하고 TSV만을 통해서 데이터 이동을 함으로써 각 베이스다이 내부에서 독립적인 연산 수행이 가능하도록 설계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베이스다이의 상세 구조입니다. 먼저 좌측의 HBM 베이스다이를 먼저 보시면 내부에는 SM 코어 블록들이 집적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TSV를 통해서 D램 다이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즉각적인 행렬 벡터 연산을 수행하는 NMC 유닛입니다. 또한 기존 구조와 달리 HBM의 베이스다이 내부엔 본인의 메모리 컨트롤러뿐만이 아니라 HBF의 메모리 컨트롤러까지 통합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HBM이 시스템의 메모리 컨트롤러 역할을 수행하게 되고 GPU의 개입 없이도 인퍼런스 디코딩 전 과정을 직접 제어하고 HBF의 대용량 데이터 흐름을 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덕분에 별도의 외부 통신 없이 하나의 칩 내에서 D램과 낸드 간의 연산 스케줄링과 데이터 관리가 기한 없이 즉각적으로 수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 측면에서는 GPU와의 호환성을 위해서 패러렐 파일을 사용하고 HBF와의 연결을 위해서 UCI 파일을 탑재해서 대역폭 효율을 극대화하였습니다. 우측의 HBF 베이스다이의 경우 동일하게 NMC 연산 유닛을 탑재해서 로컬 연산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럼 HBM과 HBF에 들어가는 NMC의 코어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 개념은 GPU는 호스트 프로세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실제 젠브 연산,
GEMM이 아닌 간단한 전부 연산은 HBM과 HBF의 내부 NMC에서 수행하도록 오프로딩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HBM의 NMC와 HBF의 NMC 설계를 조금 다르게 가져가 보았는데 HBM의 NMC 같은 경우는 하이 밴드위스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어서 코어수를 조금 더 많이 배치하고 로직 에리어를 최대화해서 뚜루풋 중심으로 설계하였습니다. 그래서 반면에 HBF NMC는 플래시 특성상 레이턴시가 크기 때문에 SRAM 버퍼와 로직을 균형 있게 배치를 해서 레이턴시 매스킹 중심으로 설계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HBM의 NMC는 밴드위스 옵티마이즈드 익스큐션, 그다음에 HBF NMC는 레이턴시 매스크드 익스큐션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통해서 데이터 무브먼트를 최소화하고 메모리 내부에서 높은 연산 처리량을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그럼 다음은 물리적 구조를 논리적으로 도식화한 시스템 로직 블록 다이어그램입니다. 상단의 GPU는 패러렐 2048개의 I/O 개수를 통해서 HBM의 베이스 다이와 연결이 되게 됩니다. HBM의 베이스 다이 로직에는 HBM의 메모리 컨트롤러와 HBF의 메모리 컨트롤러가 존재하고 마지막으로 하단의 메모리 인터커넥트 연결부입니다. 그래서 좌측의 HBM 디램 다이는 HBM의 베이스 다이와 TSV로 연결되어서 고속 메모리 접근을 통해서 연산을 즉각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HBF의 경우에는 HBF의 메모리 컨트롤러로부터 UCI 베이스 D2D 통신을 통해서 인터포저를 거쳐서 HBF로 연결이 되고 HBM과 동일하게 TSV를 또 거쳐서 랜드 스택들을 접근을 해서 메모리를 빠르게 가져와서 연산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선 구조에서 시스템의 각 구간이 요구하는 특성이 다르다는 점에 차감을 해서 두 가지 서로 다른 연결 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GPU HBM 연결 구간에서는 기존의 패러렐 방식을 유지를 해서 로우 레이턴시와 최대 대역폭을 보장하고자 하였습니다. 반면에 우측의 HBM, HBF 연결 구간에서는 UCI 기반의 서비스를 적용해서 신수와 면적을 줄이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낸드 기반인 HBF의 긴 고유 레이턴시가 서비스 변환 시간을 가려주는 레이턴시 마스킹 효과 덕분에 성능 저하 없이 배선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제한드린 아키텍처의 첫 번째 이점은 메모리 용량의 확장입니다. 먼저 기존의 GPU HBM 구조를 보시면 HBM4를 기준으로 해도 약 256GB 수준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파라미터가 수 테라바이트에 달하는 초거대 모델을 돌리려면 수십 대의 GPU 서버를 연결하거나 아니면 외부 스토리지 메모리를 사용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제가 제안드리는 GPU HBM, HBF 구조의 경우에는 안쪽에는 기존처럼 빠른 HBM을 두어서 성능을 유지하고 바깥쪽에 집적도가 높은 HBF를 배치를 해서 단일 GPU 패키지 내에서 4TB 이상의 용량을 확보할 수 있게 하였고 결과적으로는 기존에는 수십 대의 노드가 필요했던 모델을 단 하나의 노드에서도 적재하고 구동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점인 NMC로 인한 데이터 이동의 최소화에 대해서 먼저 기존의 시스템이 가진 병목 형성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아키텍처에서는 LLM의 인퍼런스 연산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토큰을 하나 생성할 때마다 외부 스토리지와 HBM에 있는 웨이트와 KV 캐시 등의 거대한 데이터들을 GPU로 매번 끌어와야 합니다. 그래서 라마3 70빌리언 모델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이는 토큰당 약 140GB의 데이터 이동을 유발하게 되고 전체 출원 시간의 대부분을 단순한 데이터 전송에 허비하게 됩니다. 하지만 제안드리는 구조는 가장 무거운 데이터 이동이 필요한 연산인 어텐션과 FFN을 직접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HBM과 HBF 각각의 베이스 사이단에서 직접 수행하도록 설계하였기 때문에 수백 기가바이트의 데이터가 느린 인터포저를 건널 필요 없이 메모리 내부의 고속 TSV만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HBM과 HBF 그리고 GPU 사이를 이동하는 데이터는 연산이 완료된 작은 벡터 뿐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설계는 이론적으로 기존 대비 데이터 이동량을 매우 많이 절감할 것으로 보이고
물리적 데이터 이동에 소요되었던 지연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켜서 실시간 추론 성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제한드린 아키텍처에서 데이터 특성에 따른 HBM과 HBF의 역할 분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LLM의 인퍼런스 디코딩 과정에서 다루는 데이터는 그 성격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KV 캐시는 매 스텝마다 갱신되는 동적 데이터이자 레이턴시에 민감하기 때문에 고대 역폭과 저지연 특성을 가진 HBM에 저장되어야 합니다. HBM은 저장한 데이터를 내부적으로 패치해서 우측 그림에서 보시듯이 어텐션 연산을 베이스 사이의 NMC에서 수행함으로써 데이터 이동을 최소화하고 빠른 응답 속도를 보장합니다. 반면에 모델 웨이트는 변하지 않지만 수 테라바이트에 달하는 정적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는 대용량 HBF에 저장했습니다. 그래서 거대한 웨이트를 이동시키는 대신에 FFN 연산을 HBF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HBM은 하이스피드 버퍼, 그다음에 HBF는 캐패시티 스토리지 역할을 분리함으로써 가장 큰 병목이었던 데이터 이동을 줄이고, 그다음에 메모리 계층 내에서 병목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구조를 제안합니다. 그래서 해당 슬라이드에서는 제안드린 구조에 대해서 엔드-투-엔드 인퍼런스의 데이터 흐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핵심 아이디어는 프리필은 GPU 중심, 디코드는 메모리 중심으로 동작하도록 역할을 분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프리필 단계에서는 GPU가 대규모의 병렬 연산을 수행하면서 KB 캐시를 생성하게 됩니다. 이 KB 캐시는 HBM의 D램에 저장이 되고 마지막 토큰 벡터는 디코드 시작을 위해서 HBF 쪽으로 전달이 되게 됩니다. 이후 디코드 단계에서는 GPU가 거의 개입하지 않고 HBM의 NMC와 HBF의 NMC가 협력을 해서 연산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HBM의 NMC에서는 KV 캐시 기반의 어텐션 연산을 수행하고 HBF의 NMC에서는 모델 웨이트 기반의 FFN 연산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HBM과 HBF 사이에는 QKV 벡터와 컨텍스트 벡터와 같은 작은 데이터만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대용량 웨이트의 이동이 제거되어서 디코드 레이턴시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LLM의 인퍼런스 과정에서의 프리필 페이스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동작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사용자의 입력이 HBM의 베이스 사이로 직접 전달이 되고 데이터를 수신한 베이스 사이는 직접 내부에 임베딩 테이블을 참조해서 토큰들을 벡터로 변환하게 됩니다. 이 HBM 베이스 사이는 변환된 벡터들을 분석한 뒤에 이것이 대규모 병렬 연산이 필요한 풀필 작업임을 인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호스트 GPU에게 데이터를 보내면서 연산을 요청하게 되는데 GPU는 고난이도 연산을 할당받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청을 받은 GPU는 병렬 코어들을 활용해서 전체 프롬프트에 대한 GEMM 및 어텐션 연산을 빠르게 수행합니다. 그래서 연산이 끝나면 생성된 KB 캐시는 향후 디코딩에 사용되기 위해서 HBM의 D램에 올려보내서 저장이 되게 되고 동시에 다음 단계의 시작점이 될 라스트 토큰 벡터는 HBM 베이스 사이를 거쳐서 지연 없이 HBF로 전달이 되어서 디코딩 준비를 마치게 됩니다. 다음은 디코딩 페이지입니다. 먼저 우측의 HBF 쪽 1번 화살표부터 보시면 이전에 풀필 과정이 끝났을 때 들어오는 라스트 토큰 벡터는 HBF의 베이스 사이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럼 HBF의 베이스 사이에 버퍼에 저장이 되고 랜드 스택 내부에 저장된 무거운 QKV 웨이트를 활용을 해서 리니어 젠부 연산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가중치 자체는 웨이트 자체는 TSV를 통해서만 이동하고 연산 결과인 QKV 벡터들이 이 맞은편의 HBM으로 인터포저를 통해서 전송이 됩니다. 다음으로 QKV 벡터들을 수신한 HBM 같은 경우는 자신의 베이스 사이에서 D램에 적재된 KV 캐시를 이용을 해서 어텐션 연산을 수행하게 됩니다.
여기서 생성된 컨텍스트 벡터 역시 크기가 매우 작고 이는 다시 인터포더를 통해서 HBF로 변환이 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HBF를 보시면 돌아온 컨텍스트 벡터 3번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컨텍스트 벡터는 HBF 내부에 저장된 FSN 가중치와 최종 연산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넥스트 토큰이 예측이 되게 되고 이 토큰이 다시 입력값이 되어서 다음에 디코더 루프 4번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GPU의 디코딩 과정에서 GPU의 개입이 없고 무거운 데이터의 이동 없이 가벼운 결과 벡터들만이 HBM과 HBF 사이를 교차하면서 토큰을 생성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슬라이드는 디코딩 페이지에서의 실제 타이밍 다이어그램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먼저 붉은 화살표의 두께가 데이터 전송량에 비례한다는 것을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단의 베이스라인 GPU 중심 구조를 보시면 리니어 프로젝션 단계에서 GPU가 외부 메모리에서 대용량 웨이트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셀프 어텐션 레이어 단계에서도 HBM에 있는 KV 캐시 전체를 GPU로 이동을 시켜서 연산을 하고 FFN 연산 역시 외부에서 웨이트를 다시 로딩해서 연산을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베이스라인 구조의 경우에는 전체 시간의 대부분이 데이터 이동에 사용이 됩니다. 반면에 아래에 제안드린 구조 같은 경우는 대용량 데이터들은 HBM과 HBF 내부에 그대로 두고 작은 벡터 데이터들만 인터포저를 통해서 서로 교환합니다. 그래서 GPU의 개입 없이 HBM의 NMC와 HBF의 NMC가 TSV를 통해서만 데이터를 받아서 연산을 수행하게 되고 결론적으로 대용량 데이터 이동이 사라지고 연산 시간과 작은 벡터 전달 시간만 남기 때문에 전체 디코딩 레이턴시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물리적 신뢰성 검증을 위한 시그널 인테그리티 분석입니다. 해당 페이지는 인터포저와 TSV 채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 가지 핵심 저해 요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채널 로스입니다. 고주파 대역으로 갈수록 신호가 급격히 감쇄하는 현상이고 두 번째 ISI는 고속 데이터 전송 시 이전 신호의 전송이 타이밍 마진을 갉아먹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크로스톡인데 고밀도 외곽과 TSV 간의 전자기적 결합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노이즈입니다. 이런 세 가지 요소를 정량적 시뮬레이션 수행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안정적인 시그널 I 오프닝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SI 분석을 위해서 선정한 세 가지의 크리티컬 패스의 모델링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터포저를 통하는 수평 인터커넥트 구간입니다. 주황색 박스의 GPU HBM 구간과 초록색 박스의 HBM HBF 구간이 이에 해당합니다. 길이와 전송 방식은 서로 다르지만 이 경로는 공통적으로 하단에 1번 채널 지오메트리와 2번 라우터빌리티 모델링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배선의 단면 구조 모델링을 통해서 주파수에 따른 특성을 추출하고 평면선의 배선 배치를 통해서 크로스톡과 ISI 영향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수직으로 연결되는 수직 인터커넥트 구간입니다. 상단의 분홍색 박스로 표시된 HBM과 HBF TSV가 대상이고 이 구간은 칩을 수직으로 관통하는 구조적 특성을 고려해서 프로실리콘 비아 모델링을 수행하여서 마찬가지로 I 다이어그램을 분석할 예정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HBM의 높은 밴드위스와 HBF의 대용량 캐패시티를 결합한 통합 메모리 아키텍처를 제안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기존의 HBM 중심 구조의 메모리 월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고자 하였고, 또한 GPU HBM 구간은 패러렐 인터페이스를 사용해서 지연을 최소화하고 HBM, HBF 구간은 UCI 기반의 인터페이스를 사용해서 라우팅 효율과 물리적 구현 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니어 메모리 컴퓨팅 구조를 통해서 대용량 웨이트 전송을 제거하고 방량 벡터를 교환하도록 하여서 디코딩 레이턴시를 크게 줄일 수 있음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채널 지오메트리와 시그널 인티그리티 분석 프레임워크를 구성을 해서
핵심 SI 이슈를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중입니다. 그럼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